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오늘 오전 6시 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김영배 의원 등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6시쯤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고인의 귀국을 맞이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은 계류장에서 영접 인사들의 간단한 행사를 마친 뒤에 8시쯤 운구 차량을 통해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군 의장대가 받들어 총을 하면서 예를 표했습니다. 조문은 정오부터 가능하다고 하고요. 평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통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또 미국발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참 희한한 인간입니다. 뭔가 좀 협상이 다 됐나 싶으면 또 새로운 것을 꺼내서 또 새로운 걸 요구하는 참 묘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밟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와 이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트럼프식 압박 정치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협상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이것을 문제 삼은 거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그 이행을 위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빠진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한국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관세를 15% 소급 인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5% 소급 인하했죠. 그런데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의회 인준 하나를 받으려면 반년, 길게는 1년씩 걸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에 일단 올라가서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갑자기 꺼내들면서 너희들 다시 25% 관세 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서 대미 투자 집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신호를 읽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환율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 선정 문제라든가 상반기에 어느 만큼의 집행,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 이런 말을 트럼프는 한국이 약속을 미루고 있다라고 혼자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인간 자체가 외교도 그냥 장사로 보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즉시 이행이죠. 그러나 외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모두 다 상대국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대의기관이 있고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인준이 되어야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속도가 늦다 이러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문제냐? 또 트럼프가 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트럼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안이 있죠. 문제가 있죠. 트럼프가 볼 때 말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문제죠. 미국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 여기까지 있으니까 미국은 그동안에 불만을 품어왔죠. 최근에는 쿠팡 문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팡에서는 백악관을 향해서 쉼없는 로비를 했을 것이고
백악관은 어떻게 해서 한국을 압박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냉택 없이 냅다 그냥 15%인데 너희들 25% 관세 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세의 문제라는 게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면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역이 아닌 문제까지도 모두 다 관세에 연결을 해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온 아주 무례한입니다. 사실상 이 세계 깡패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런 거친 행동이 효과를 봐왔단 말이에요.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보다 약한 나라, 전 세계가 다 자기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뭐 그린란드도 지금 먹겠다고 하다가 뭐 안 되니까 그러진 않겠다라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인간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의 불행인 겁니다, 진짜. 지금 트럼프는 대한민국 국회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문제, 쿠팡 문제까지도 복합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험 이 부분은 관세율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가 동맹국의 투자 환경이라든가 무역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뒤바뀌어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계 질서. 지금 세계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트럼프 한 명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한 미친 짓. 한국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상호관세, 자동차관세, 상호관세 모두 25% 때린다라는 이런 미친 짓거리 아닙니까? 투자를 하라고 했다가 정치적 상황이 좀 바뀌면 관세 올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올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또 추가로 요구하고 또 올리고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짓이다. 지금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벌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트럼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진짜 황당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응징할 수 없다 하는 게 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된다. 앞으로 더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죠.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실은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좀 화가 나니까 뭐 일개 유튜버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흥분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정부는 흥분을 하면 안 되죠. SNS에 한 줄 올라왔다고 우리 정부가 막 대응을 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건 웃기잖아요. 그거 장난치듯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성공하는 거죠. 트럼프의 프레임에 완전히 우리가 말려드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통보는 우리 정부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우리 정부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냥 한 줄 찍 긁어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공식 조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이런 미친 짓을 할 줄 알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서 이야기하자면 국회 비준이라는 게 그 트럼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우리 식대로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도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따져야죠. 정확하게 국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는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을 너희들 국회 아직도 계류 중이지 왜 통과 안 시켜? 그러니까 너희들 관세 25% 매길 거야. 뭐 미친 짓입니까 이게? 비준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대한민국 국회가 알아서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 국가입니다. 비록 미국보다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미국 같은 또라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라는 그 또라이 같은 그런 미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재명이라는 명석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런 또라이 같은 대통령 두고 행복합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는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3,500달러 그냥 투자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투자 이행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이 있고 일정이 있어. 그리고 재원 구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트럼프는 야 너희들 왜 빨리 나한테 돈 안 주는 거야? 뭐 삥 뜯는 뭐 조폭이야 깡패야. 논두렁 깡패도 그러진 않아요. 하여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트럼프는 법 조문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아.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장사꾼 같은 딱 그런 계획표 그대로 해. 뭐 너희가 나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3,500달러. 빨리 안 내놔? 하고 지금 거의 깡패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 하나로 자동차 협상 하나만으로 협상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일이 터진 이상 우리는 미국 내 고용 문제라든가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반도체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모두 다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 저렇게 저런 애들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시진핑 만나서 즐겁게 좋은 외교하고 경제 외교하고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질서가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관세 위협이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쭉 이야기했지만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죠. 계략이죠.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더 삥을 뜯어내려는 그런 깡패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면 손해고 끌려가면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잉 대응도 필요 없고 또 그렇다고 굴종 애교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미 트럼프의 동맹이라는 것은 신뢰를 통한 동맹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뺏어낼 것인가만 골몰하는 장사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냉정한 현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굉장히 그 전 세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걸 냉정하게 우리는 좀 직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하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책회의를 열고 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에 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미국에 가서 러트릭 상무장관하고 김정관 장관이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좀 상식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동맹국으로부터 더 뺏어내려고 하는 저 못된 짓거리를 하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게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트럼프 임기는 언제 끝나나?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트럼프 말하다가 아주 우리 정부는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가 말해놓고 나는 막 흥분을 했네. 나는 괜찮아요. 그냥 나 트럼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나쁜 사람이야. 너무너무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얘들은 맨날 쟤들끼리 싸움만 해. 혼자 막 대표는 갑자기 밥 굶고 있더니 또 한동훈계라고 불리우는 장동혁이 누구 아니지. 김종혁이 다 혁자 돌림이어가지고 헷갈린다. 김종혁이를 또 잘라내기 위해서 탈당 권유를 또 했습니다. 완전 이거 중징계거든요. 왜냐하면 탈당 권유라는 것은 그냥 야 너 탈당해. 그런데 안 해. 그러면 그래? 네 안 했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탈당해. 근데 10일 내에 안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제명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징계죠. 사실상 제명입니다.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아마 29일에나 장동혁이가 단식하고 29일에 출근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열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이는 이제 제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내에서는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얘들 내란을 참 좋아해. 지그당 윤석열이도 내란을 해갖고 망했고 이제는 또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장동혁을 향해서 네가 지금 내란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종혁이를 이렇게 잘라낸 그러니까 탈당 권유한 이유가 너무 웃기잖아요.
김종혁이가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윤석열과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는 민주화, 당내 민주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내에서도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거죠. 지금 어느 당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도 뭐 지금 합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비당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잘라내야 되겠네요.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곧바로 이제 나라의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김종혁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니 당대표가 잘못하면 비판도 해야죠. 그러니까 너 비판했으니까 너 쫓아낼 거야. 너 나가. 이게 뭐 하자는 것이죠.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내가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저들이 외치는 자유 민주 막 외치잖아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야, 그렇게 다 잘라내는 건 너무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저걸 그대로 두면 당이 망해.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에서의 이견마저도 감내하지 못하는 정당. 그러니까 그냥 극우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죠. 확장 전략보다는 남의 당에 내가 확장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확장 전략보다는 강성 극우들만의 결집을 노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즉 윤어게인만 데리고 국민의힘이 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이제 이미 극우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뭐 한동훈과 김종혁이를 잘라내든 말든 그거야 뭐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까지도 병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말 그 썩은 사과 하나가 상하 상자 속에 모든 사과를 다 썩게 하듯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암적 존재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존재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싸움이라는 게 구경하고 떡이나 얻어먹는 건데 쟤네들은 떡고물도 없이 그냥 싸움만 합니다.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장동혁이가 오죽했으면 그 8일 동안이나 밥을 굶었을까. 그 여기에서 오죽했으면은 장동혁이를 이렇게 뭐 애잔해서 한 말이 아니라 퇴로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잘라내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 결기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라 모르겠다. 난 밥이나 굶자. 나 밥 굶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한동훈 게 다 잘라내. 이거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너무너무 유치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계속 뭐 또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연루 첫 재판이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3년을 선고한 그런 법정이죠. 여기에서 박성재, 그 판결문에도 박성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박성재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재판부는 내란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친위 구테타라고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박성재에게 적용한 혐의가 3개가 있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죠. 뭐 교도소를 비우라라든가 또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한 거라든가 또 검사들이 내란에 연루되도록 한 거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있죠. 국회 입법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로 만들도록 부여하는 그 문건을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점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수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로 보고받았다. 보고받고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김건희한테 그런 짓거리를 해온 거죠. 안방마님이라고 썼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면서 건희랑 끊임없이 해온 것 이런 것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어제 박성재는 본인도 본인의 죄를 다 인정하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윤석열과는 함께 안 했다라고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지금 전략을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뭐 나는 거기에 있긴 있는데 함께 난 계엄을 하지 않았고 나는 계엄을 말렸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성재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죠. 내란의 관여 인물,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나는 그냥 가서 밥만 먹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제 박성재, 이완규 등등을 옥죄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 2회 재판이 계속 열리죠. 그리고 6개월 내에 변론 종견이라는 이런 빠른 속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질질 끌어왔던 이런 내란 재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짓말했던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밝혀져서 중형이 선고되기를 기원합니다.